진짜 이런 문제들은 미국을 살지 않았으면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은 확실히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이게 한국과 달리 미국은 거의 네트워킹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능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실에서는 네트워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몇 배는 더 높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한국처럼 촘촘하게 관리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 기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쉽게 그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람이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괜찮은 직장들은 다 리퍼럴로 들어갑니다. 그냥 아예 생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없진 않지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걸 잘 모르고 거의 한 100개 정도 서류를 지원했었는데, 사실 미국 이민 처음에는 한 100개 정도 쓰면 한두 군데라도 뭐 서류 통과하고 그럼 인터뷰 열심히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100개 중에 서류를 통과한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전부 다 스크린 통과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보고 인터뷰를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스크린은 사실 그 서류 전형보다도 앞에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류를 제대로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지고 있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돌리거나 아니면 HR팀에서 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이력서는 사실 그 100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스크린조차 통과를 못한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 이후에 잡을 잡았었던 경우들을 비교해 보면 제가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 구한 것은 다 리퍼럴 통해서였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과거에 냈었던 이력서들은 그냥 리퍼럴 없이 그냥 생짜로 지원을 한 것이다 보니까 안 되지 않았나. 이게 미국의 취업의 현실 아닌가. 미국 취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꼭 취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감에 있어서 아름아름 소개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관계 맺기입니다. 이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첫 번째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뭔가 사람들과 어울려 보려고. 근데 언어적인 것도 있겠으나 좀 제가 마주했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스몰 토크였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은 할 수 있죠. 뭐 오늘 기분이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이런 제너럴한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이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어떤 취향과 기호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 기호, 특히 이제 남자들 간에서는 스포츠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풋볼 얘기도 그렇고, 뭐 농구, 야구, 이런 대중적인 스포츠에 있어서 뭐 선수들의 이름이라든지 팀 간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과거 경쟁의 히스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거의 일 단위, 주 단위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시청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대화에 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마이클 조던 같은 대규모 스타들의 이름은 알죠, 저도. 근데 그 외에 나머지 플레이어들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를 제가 챙겨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지 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제가 그런 대화가 시작되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되고,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시작해도 제가 대응을 못하니까 사실 대화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어색한 정막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이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대화들을 해도 딱 제가 빠지면 바로 자기들끼리 스포츠 얘기로 돌아가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 좀 서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이거 노력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본업에 쓰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외의 시간들을 가족과 보내는 것도 벅찬데 이 스포츠를 공부하느라 써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민자로서 좀 서럽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에 관한 겁니다. 저는 아이가 지금 4살, 3살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첫째는 한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왔고, 그래서 사실상 모국어는 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하겠고. 근데 이제 보통 한국 이민 가정들을 보면, 어, 집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한국어만 쓰는 습관을 형성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계속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또 잊지 않게 되고, 그래서 바이링구얼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이제 미국을 이민을 오면서 저도 이제 영어를 계속 노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저도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아이와 대화할 때 계속 영어로 했었어요. 저도 이 미국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자 최대한 한국적인 것들을 제 삶에서 많이 배제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영어를 단일 언어로 학습하고 배우게 되면서 어느 순간 한국어를 얘를 어떻게 가르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배운다고 하더라도 제 영어 실력이 한국어 실력의 100%를 쫓아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정확하게 제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 결국 한국어가 가장 좋은 수단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한국어는 전혀 못하고 영어만 하게 되면 이제 저와의 소통에 있어서 뭐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친밀한 그런 소통을, 정확한 내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온전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아이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와서 제가 이제 한국말을 집에서 좀 써보면 아이들이 아예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냥 한국말 하면 그냥 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한국어 자체가 이제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기 어려워진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타이밍을 제가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태어난 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는데, 아이가 참 언어부터 이게 잘 자리 잡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미국에서 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요즘 좀 들어요. 네 번째는 외향성입니다. 뭐 MBTI 한국에서 많이 하죠. 저는 MBTI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저는 I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외향적인 사람들이랑 있으면 기가 빨려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과 있는 것도 물론 즐겁고 좋고 하지만, 어, 저 스스로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차분하게 하는 것들을 할 때 저는 에너지를 받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뭐 미국에도 당연히 E가 있고 I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거의 99% E의 나라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뭔가 남들과 대화하기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함께 뭔가 활동들 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또 일과 직장과 이런 것들이 또 시작되고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뭐 한국도 그런 성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훨씬 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심하다고 표현하니까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 뭐 좀 중립적입니다. 뭐 이들한테는 좋겠죠. 이들한테는 아주 딱 맞는 곳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아이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대화를 할 때도 1대1 대화 혹은 많아봤자 2대1 대화가 좋지 3명이 넘어가면 그 자리는 저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계속 나 아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혼자 있을래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화된 이해 성향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데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오면 하기 전부터 사실 에너지가 너무 빨리고 할 때에도 힘들고 집에 돌아오면 진짜 완전 녹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은 더 이제 제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어떤 프레셔들이 있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큰 어려움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분에 관한 겁니다. 사실 요즘 뉴스로도 한국에서도 많이 전달되고 있을 거예요. 뭐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불법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뭐 유학이나 근로비자 같이 예전에는 합법적으로 다 이렇게 인정되고 열어져 있었던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길목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죠. 비자 발급도 어렵고 숫자도 적고 뭐 비용도 더 많이 들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미국 내에 이제 유학하고 계신 분들 또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이제 유학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근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다 굉장히 조금 큰 불안감들을 가지고서는 지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영주권이 있는 상태여서 그런 걱정까지는 없습니다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시민권이 아니면 예전에는 영주권도 시민권에 준하는 것이어서 불안함이 사실 전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시민권이 아니면 완전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워낙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졌으니까 내 신분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영주권자에게 조금 더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영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분에 관한 어떤 불안함들은 아예 없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이라면 당연히 겪지 않을 문제겠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어떤 체류 신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겪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민자가 되어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고 특히 요즘의 어떤 시국에서는 더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감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